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YD의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스탠다드 & 포스 500 지수가 나흘 연속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스탠다드 & 포스 500 지수는 결국 마디 지수는 1700선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판 뒷심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스닥만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겨우 3포인트도 채 안 되지만 일단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때마침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빠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악재는 없어 보이는데 나흘 연속 흐르고 있는 뉴욕장. 먼저 간밤의 마감 지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연준 정책 및 경제 전망 불확실성 탓에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170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스닥만이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반등폭은 3포인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9.7로 전월 81.8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넉 달 내 최저치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9.9보다도 낮았습니다. 스탠다드 & 포어스와 케이스 실러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난 7월 미국의 주요 20개 대도시 집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4% 오르며 7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원이 오늘 밤 하원과는 별개로 개정된 새해 임시 예산안을 첫 표결에 붙이기로 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모조리 삭감했던 오바마 케어 예산을 복원시킨 개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 내 2인자로 꼽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경제 지표에 달려있지만 만약 미국 경제가 지난 6월 연준의 전망대로 가준다면 10월이나 12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듯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뉴욕 증시는 혼조세, 전체적으로는 계속 조정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떨어질까요? 연기금 믿고 한번 가볼 수 있을런지 우리 시장 개장 전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오로라라는 캐릭터 완구업체 추천해 주셨었는데 시초가 대비 2%가량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점검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네, 오로라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성장성을 좀 말씀드렸고요. 정부 정책 수혜, 특히 불법 캐릭터 복제 상품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산업의 시장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데 이 관련된 규제가 오로라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적으로 제가 되신 목표가 25,000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4분기부터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네, 유진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방막을 형성시키는 그 전공정 플러스 장비를 말하고요. 주가가 좀 낙폭 과대된 측면에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실적 부진 우려로 8월 초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역시 전체적인 차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최고점 대비해서 33%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현 주가도 역시적으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분기에 바닥을 좀 실적의 바닥이었던 부분이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수주와 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대비해서 250%의 실적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안 랜드라인 투자 지속적인 부분과 17라인 투자 본격화가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SK 또 하이닉스도 M12라인 확장 투자로 인해서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유테크의 주가도 실적과 연계된 이런 분기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바닥에 좀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평가 매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가 TR 8,700고 내년도 대비해서는 PR 2,300 수준의 어떤 저평가 매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드 CVD 장비라든가 AL 장비
이런 진공 상태에서의 방막을 증착하는 장비를 LP12D 장비라고 하는데 이 장비도 SK 하이닉스로부터 꾸준하게 수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주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 3분기 바닥을 턴한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업종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2만원대에서 28,000원, 내년도 시작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밴드는 2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9월 12일 이후부터 16만 전 이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바닥, 그리고 주가도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유입된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유진테크 지금 공략한다면 한 몇 % 정도 수익 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19,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봐드리겠고요. 순저가는 16,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지금 코스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아니지만 좀 넓게 보신다면 저가 메리트를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 가까운 수익이 나길 저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유진테크 설명을 강정원 부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주 중반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우리 장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 코스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상 2,000을 겨우겨우 지켰었죠. 장중한 때 1,99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었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현물 순매수 기준 1,000억이 안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매물은 계속 나왔고 다행히도 연기금이 장 막판 1시간 종료를 남겨두고 가장 강하게 올 들어 4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해준 덕분에 2자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간밤에 뉴욕이 어젯밤까지 또 흔들렸다는 점인데 오늘 과연 외국인들 수급이 변화할 날이 될까요? 자,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임형식 전문가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삼성전자 움직임도 궁금하고 수급, 출발 상황, 거래소 기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갈치자 양상이 반복되고 있죠. 금일은 2포인트 하락한 2,004포인트에서 일단 장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금일 장중에 2,000포인트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눌림목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움직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번에 그 200일선 부근인 143만 원을 장중에 정점을 찍고 다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눌림목 조정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현대차의 추가 상승 여력입니다. 25만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은 다소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그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그런 중소형주로 일단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무엇보다 재무 건전성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지주회사 동양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양그룹주 동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어제 종가 기준 약보합 정도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약간 더 눌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3%, 0.1% 정도 조정이니까 우리와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이 되겠는데 전일 정말 오래간만에 약하지만 쌍끌림 매수를 보였었거든요. 오늘은 수급이 또 어떤지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신다면 0.3% 정도 상승해가지고 529.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항상 아시겠지만 거의 상승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보합이나 아니면 혼조세로 마감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상승 출발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코스닥을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529가 지금
일단 529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53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 쪽에 상위 종목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좀 상승 종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센트리온, 서울반도체, 시오쇼핑, 지솜쇼핑 등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 2%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오전장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ICT가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오전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특히 외국인이 어찌됐든 어저께까지 보신다면 5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의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계속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증선위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주가 조정, 시세 조정 혐의 관련해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셀트리온 흐름도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혼조세로 전일처럼 출발했는데 이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들은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방송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 IT 부품주의 달인 골든아이 클럽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하반기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샘플러스 TV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안녕하시고요. 오늘 장은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흐름이냐면, 그동안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초대형주들이 시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결국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장세의 어떤 방향들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의 어떤 중요한 기로점에 좀 서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 무렵에 지수가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방어형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시키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과거와 같은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최근에 어떤 누적 매수 규모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불러일으키긴 좀 어렵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봤었을 때는 결국 이제 이들의 공백을 메꿨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이제 조선철강, 경기 소비재 쪽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죠. 조선철강, 건설 이런 쪽과 그리고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이제 일부 방어적 성격의 상승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금까지 어떤 수급보다 더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을 끌고 나갈 만한 충분한 어떤 주도주 섹터가 이제 결정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 못한 흐름에서 전일부터 나타났던 장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 쪽의 어떤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중소형주 쪽이나 대형주나 큰 어떤 수급 기반에서는 아직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을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쪽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갖다가 보통 차익이라고 하는 것과 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결국 비차익 쪽에 지금 매수가 현재 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 비차익 매수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15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인덱스로 끊어서 한꺼번에 매수를 좀 들어오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의 내용은 뭐냐면 포스트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 다음에 어떤 대안이냐 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 터키나 인도네시아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포스트 브릭스 이머징 마켓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어느 쪽이냐, 이쪽은 이제 한국 쪽에서의 어떤 매매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매 기반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브릭스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추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매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속도 조절 측면이라도 이들의 매수 기반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들은 뭐냐면, 중소형주가 지금 왜 그동안 못 올라왔냐면, 결국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리밸런싱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못 올라왔던 것들을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기관의 매도가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업황에 대한 분위기들도 형성되면서 모멘텀까지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정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중소형주의 리밸런싱이 마감된 쪽에서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쪽의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장세가 아니라 결국은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에 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실 때에 향후 하반기에 대한 어떤 방향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저는 오후장 2시에 다시 이제 오늘장 점검하는 시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물 매수세가 소폭 잡히고 있지만 코스피는 일단 파란불로서 2,000을 유지하는 정도 체면치레 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외로 막판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러나 윌리엄 다들리 연준 총재 발언 의식하면서 오늘 좀 오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20전이 상승한 1,070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이런 폭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70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한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만 달러화는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에 대해서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미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유로달러의 경우는 예상보다 부진한 독일의 경기 신뢰 지수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연기에 따른 유로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은 것은 주식과 상품 등 위험 자산 시장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기된 직후에는 자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미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안 요소가 위험 자산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당분간 달러화에게 최소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 이슈가 해결될 경우에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어느 경우에도 달러화 약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거래가 부진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대규모 캐리 트레이드 시작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20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코스피 지수의 선물 옵션 만기를 정점으로 순매수의 규모가 줄기 시작하면서 달러 원에 미치는 하락 압력 또한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알려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역시 금년 내에 부양책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은 1070원 초중반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어떤 수급 상황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것이 또한 원달러 환율의 하방을 담보해주는 요인이다. 1070원대 초반에서는 확실히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힘이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2000선을 약보합권 속에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번에는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이 왜 생겼고 또 대응법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팁까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모습을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가운데 역시 동양그룹주 약속드린 대로 살펴보겠고요. 오늘 블록딜 소식이 금호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금일, 다행히 동양그룹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룹 전체적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산업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약 한 4천억 정도, 동양그룹 쪽에 자금 지원을 할 그런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 이어 금일 장중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라든가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유동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동양그룹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양그룹에서 돈줄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화력 발전과 관련된 동양파워 지분을 얼마만큼 시장에 내놓느냐, 결단을 내놓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적어도 한 7, 8천억에서 한 1조 원 가량은 수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일단 동양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동양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시멘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존재 가치가 좀 무의미한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못하고, 현재 동양그룹에서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동양생명과 동양증권인데, 동양생명은 이미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동양증권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라, 아니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라, 이야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STS 구주종 사례를 보면은 채권단과 정부 방침, 그 다음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오너의 그런 판단에 따라 상당히 구조정하는데 이견도 많고 주가 출렁거림도 많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동양파와 관련된 지분을 얼마만큼, 적어도 한 45% 이상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동양그룹 관련주들이 기상회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대규모 블록딜 소식 나면서 급락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살펴주시죠. 네, 금호타이어의 경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쪽에서 최근에 구주정과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블록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최저 한 4.5%에서 9.5%까지 할인된 가격에 일단 블록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일 저점 가격이 11,150원인데, 즉 11,000원대 전후 가격에서 일단 블록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일 단기 악재적인 수급과 관련된 악재 문제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업황 호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이번에 블록딜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은 일단 업황 호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2,000원대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간의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어느 쪽이 좀 강한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타이어 섹터 전체적으로 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분간 주가는 뭐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약속드린 대로 오늘 증선이 통해서 회장의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셀트리온 한번 흐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ICT가 중국 진출 소식이 있어 오늘 급등하네요. 네,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지금 일단 혼조세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영향 아직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금선이의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몇 시에 나올지 제가 보기엔 한 10시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10시나 11시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슈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 결론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피치 못할 사정을 한 것이냐. 하지만 시장에서는 악의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위한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그러니까 주식 담보로 받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을 왜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정한 건 맞다. 그렇죠. 어떠한 변명을 든다고 해도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값어치, 여기 삼성전자 칠게요. 삼성전자 값어치가 150만 원인데 공매도를 해가지고 10,000원을 간다고 해서 경영권에 문제될 건 전혀 없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로 인해 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무리하게 본인이 주식담보대출을 본인이 무리하게 받은 걸 가지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에 약간 이제 벌금이라든지 작은 징계는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이미 주가가 이미 선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한 43,000원 이탈해가지고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다면은 한번 매수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램시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일시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허베이 그룹 이제 철강 회사죠. 요쪽하고 이제 연간 그 합작 범위를 설립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ED 산업용 조명 기구인데요. 허베이 그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3,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용 LED 같은 경우는 2년, 3년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교체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대감이 높고, 또 이제 포스코 ICT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LED 조명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아주 이게, 뚜렷하게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그 성과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돌파시켰다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000원이 확실히 돌파가 되거나 안착이 된다라면은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 10,00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기간 조정 이후에 매물대 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코디에스, 승하프리텍, 수성, 상하프론테크 모두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최근에 좀 다시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죠. 테슬라 효과가 됐든 뭐가 됐든 최근에 보신다라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폭은 좀 남아있다. 만약에 한 8,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시도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 코디에스나 수성, 승하 프리텍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이동통신 관련해서 뭐 기산텔레콤이라든지 KDC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주가는 선 반영되어 있고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국 관련해서 약간 소식이 있는 것이요. 중국 PCB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사실 진행이 상당히 좋았고 약간의 눌림목이 있었는데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유창희 대표님이 조금 더 봐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중국 PCB 업체를 인수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계속해서 수익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늘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계속 좋은 모습을 띄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PCB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캐파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매출 개선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조금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부분의 시너지 효과는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띠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지난 9월 한 11일 정도에 장대 음봉을 맞았던 자리가 좀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차라리 8,000원이나 7,900원 정도가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늦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거래소 쪽으로 넘어와서 종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2%대로 하락하면서 다시 3만 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이 역시 1.5 내지 2%가량 약세입니다. 사실 바로 전에 우리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께서도 전일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쉬어갔다라고 하셨었는데 조선, 화학, 철강, 기계 이쪽 섹터가 다들 좀 이격을 조정을 했었었죠. 특별히 하반기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던 조선이 오늘까지 눌리는데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조선 업체의 경우 IT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가장 업황 개선과 실적 모멘텀이 탁월한 그런 섹터로 요번에 9월달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조선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44,000원, 45,000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하단으로 해서 한 4만원 초반, 4만 1,000원대를 강력한 지지라인대로 해서 횡보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 견해로는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조선 섹터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현대중공업을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컨테이너서 부분이 발주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회사들이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비포조선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살아나고 있고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금년도 상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엔진 친환경 엔진과 관련돼 있어 이쪽 부분이 향후 2, 3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시 약 한 25만 원대 전후에서는 적절한 그런 매수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 상당히 좋은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태양광 쪽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작은 종목 보면서 오늘 SNU가 왜 이렇게 뜨나 했었었는데 SNU 종목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 추진 소식이 오늘 나왔네요. 네,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양광의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2008년도 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수요를 창출했던 수요가 33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총 수요가 35기가와트
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까지는 4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태양광 시장의 경우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과 성장이 정체됐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과 미국 쪽에서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양광 섹터의 경우는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이쪽 부분은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그런 가격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킬로그램당 한 1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태양광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뭐 그 LED라든가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2차 전지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강하게 그 시장 어느 정도 그 테마를 떠나서 산업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태양광주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자, 2000선 정도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은 매도로 소폭이지만 돌아섰고요. 현물 쪽도 그냥 관망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일 수급 특징지 보면서 오늘장 필요한 조언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외국인이 어제 참 이상하게도 700억대 정도밖에 순매수하지 않았었거든요. 다행인 것은 바로 직전 20거래일 만에 매도했던 삼성전자를 다시 사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 러브콜도 이어졌고 코덱스 200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사들이고 있죠. 어제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냈었던 삼성 SDI 네 번째로 많이 샀고,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일단 매집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와 패션 사업 양도라는 일단 뉴스화가 된 제일모직도 차익 실현했고요. LG이노텍은 어제 애플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역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카드도 팔았네요. 삼성전자와 함께 우선주는 같이 사지 않고 매도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기관은 어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를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일단 애플 모멘텀이 나온 자리에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기아차를 샀습니다. 레버리지도 같이 샀고, 레버리지 사는 것 오래간만이네요. 삼성카드는 매매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200, 하이닉스까지 같이 팔았고,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5일선 아래까지 민 것이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제일모직도 양 매도가 결국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전일 연기금 방어가 아주 빛났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연기금이 현대차를 1,600억, 1,700억 사면서 가장 많이 담았어요. 그 밖에 4위에 보시면 기아차 담았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샀고, 건설주 가운데 어제 4대강 담합,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삼성물산 담아줬습니다. 매도한 쪽은 하이닉스였고요. 오늘 하이닉스 오늘까지 빠집니다. 한국타이어 팔았고, 현대차 우선주 팔았고, 제일모직 역시 정리했으면 두산 인프라코어도 어제 조금 매도했군요. 연기금 종목들도 분석을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특별히요.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무섭게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일 2%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매수 강도는 크진 않지만 2차 전지 모멘텀이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의 특징적 요소를 보면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애플의 판매 동향이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LG이노텍 17만 주 매수 전환했고요.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최근 한 6, 7일간 600만 주 넘게 매도했는데 전후에 47만 주 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이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의 특징적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IT 자동차,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아차죠. 여전히 자동차는 주도주로서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의 지분 변화 이동에 있어서 삼성물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겠고요. 매도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한국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최근에 상승을 했죠.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기업 분할 소식과 관련해 있어 포트폴리오 조절이 들어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매도 상위에 놓여 있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일단 손바뀐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기금의 경우 IT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
쪽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이요. 39억밖에 현물을 순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도 큰 매매 안 하고 2천은 못 지키는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이 좀 바뀐 것도 같아요. 오늘장 조언 한 말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양적 완화가 그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출구 전략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빠졌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외국인이 9월달 한 6조 5천억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약화될 가능성에 일단 대비를 해야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조선섹터에서 나타났듯이 실적 개선 종목으로 일단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종목 분류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상향된 그런 종목군으로 압축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전일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고,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장 필요한 조언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전일 아주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아까 유창희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5거래 연속 일단 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울반도체 가장 많이 샀고요. 어제 장중 신고가까지 냈습니다. 파라다이스 하루 만에 다시 많이 매수 잡아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어제 찰실현 매물이 장중 많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속에 외국인들이 강한 종목을 서울반도체, 메디톡스 담았습니다. 성광매들 계속 사가고 있고요. 아이센스 혈당 측정기 아이센스 오늘 증설 얘기도 나오는데 5번째로 많이 담았네요. 루멘스, SM 그리고 어제 121선까지 쳐진 미디어플렉스 매도했습니다. CJ는 4분기 좋아질 것이다 기대는 있지만 일단 팔았고요. KH바텍 이렇게 되면 기관하고 같이 팔고 있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특징 좀 보시죠. 기관은 그렇지만 SM 거의 한 37,000원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권리락 있는데 기관은 전일 샀고요. 인터플렉스 어제 아이폰 부품주로서 상승폭이 많이 좀 지켜진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세 번째로 샀습니다. 인터파크 최근에 좀 담고 있죠, 기관이요. 인프라웨어는 구글에서 이제 관련된 앱 무료로 배포한다는 소식에 한가 들어갔었는데 바닥권에서 기관이 다시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과 컴퓨터 오른편에 보시면 네 번째로 많이 매도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살아나고 있기도 하네요. 메디톡스도 소폭 정리했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외국인은 서울반도체 성강밴드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작은 업종별로 보신다면 서울반도체하고 성강밴드 그리고 IT 쪽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계속 치고 나가거나 고점을 경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 매수가 잡아주면서 이들이 각 그 업종 내에서의 주도주기 때문에 이들이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종목이 치고 나가면서 같이 상승세가 확산이 된다면은 코스닥이 530포인트가 계속 저항되는 부분들이 언젠간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와중에 이들 종목만 좀 무너지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 등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다시 23,000원대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힘을 낸다라면은 25,000원대까지도 가능한데요. 일단 그 변곡은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죠. 종목별로 이제 이슈화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SM이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무상 그 권리락 그 부분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반대로는 바닥을 잘 다졌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프라웨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 시각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루멘스나 미디어플렉스, SFA 등이 계속 추세를 못 돌리고 있다라는 거 보신다라면은 이들 종목군들 무리하게 저점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KH바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IT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PCB라든지 혹은 뭐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장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어거지로 2,000포인트는 계속 지켰어요.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어찌됐든 뭐 상승폭은 좀 저하가 되면서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억지로 지켰는데 이거를 정말 지킨 것을 확인시키려면은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좀 좋아지거나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 조금 좋은 모습 흘러가야 된다는 부분들. 근데 만약에 억지로 지킨 것이 만약에 이제 실망 매물 혹은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의 위주로 급격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 특히 최근에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후발 성격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네네. 있기 때문에 좀 이들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시장 혹은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사지 말자. 그렇죠. 일단은 네.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수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틀째 지지부진 코스피가 일단 2,000을 반납한 아침이고요. 코스닥까지 슬그머니 파란불로 바뀌어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지금 글로벌 이슈 속 뒷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회의에서 양쪽 완화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연준은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에 QE 규모를 줄였어야 됐다라는 의견, 그리고 곧바로 있을 10월에는 QE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10월도 좀 무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제가 볼 때는 매파는 사실 양적 완화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그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는 대체도 지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파는 별로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를 9월에서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줄였어야 못했기 때문에 10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임스 블라드도 역시 10월부터는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준 내의 그 FOMC 위원들이 대부분 그 비둘기파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자넷 옐런이 다음 주 정도에 지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가 원하는 그 시장의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원하는 시장의 지표가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지금의 고용이 7.3%, 실업률 7.3% 정도가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660만 명 정도의 그 구직 포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평가를 좋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고용이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양적 완화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축소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계산해 본다면, 매파 비둘기파가 아무리 싸운다 한들 결국 다음 수장의 의견이 가장 좀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연내 축소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얘기해볼까요? 중국은 지금 지방정부 쪽에서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사실 허용하지 않았던 지방정부채 발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2008년도에 한 4조 위안 정도 통화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통화정책보다 이제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작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 뭐 3,4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중에 2015년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약 30조 위안 정도가 공공거래소 투자 규모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이 보이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경기 부양이 보이는 경기 부양의 7배가 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아마도 상승 동력을 이런 데서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의 상승은 우리나라에 강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영향을 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상승권에 진입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에서 지방정부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방정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얼마 전에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제 이사님이 지적하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해졌다. 추석 지나고 나서 좀 이상해졌다. 전후로. 근데 문제는 어제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면서 2천은 지켰는데 오늘은 또 연기금마저 아주 쬐끔 사는 아침 분위기 속에 2천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향후에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시는지요? 일단 연기금의 그 자금 캐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연기금이 내년 2014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은 24조입니다. 그럼 1년으로 계산하면 12조가 되겠죠. 근데 올해 지금 연기금이 집행한 돈은 7조 6천억 정도 집행했으니까 아직도 한 5조 원 정도 매달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을 봤을 때 매달 1조 7천억 이상의 집행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연기금은 항상 매년 그 연말 4분기쯤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쌍끌이 매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저 쌍가격에 사기 위해서 지금 간망하는 모습이지만 연기금이 이거를 간파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연기금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들어온 날짜를 계산하면 9월 9일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6조 이상 들어왔는데요. 9월 9일 시점의 지수가 1969포인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이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이 약간 눌러서 물량을 받아가긴 수급 조절 정도로 봐야 되지 추세 반전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인지 향후에도 외국인들 지금 약간 호흡을 좀 골랐다가 여전히 더 많이 살 가능성, 한 추가 매수 여력을 5조 정도 더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살 만큼 샀다. 7월 이후에 한 10조 정도 담았으면은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로 팔았던 만큼은 일단 다시 채운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게 좀 자금 성향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자금은 미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아주 롱 포지션을 보고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차후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을 예견한 매수세, 특히 우리나라 QE를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단계성 투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 자금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수를 안 할 거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차익 매력으로 본 외국인의 지금 현 심정이 어떨까 궁금한데 일단은 1,070원대 초반은 더 안 밀린다는 인식도 한 것 같거든요. 환율은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더 밀릴 자리가 많습니다. 그게 좀 문제죠. 그런데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도 국가다 보니까 환율이 한 번에 빠지진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에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에서 지금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환차익은 아직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환차익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더 강세로 전환되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저께 미국의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원화와 채권은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럼 원하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시장은 그 돈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하는 걸 보고 추세 반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조금 특별히 최근에 이격 조정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담아가도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그 어저께는 주가를 받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더 갈 자리는 아주 제약됐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경기 민감주 쪽, 특히 중국 아까 지방정부채 발행을 중국에서 허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결국 중국과 연계한 어떤 그 경기 민감주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사님, 오늘도 전약 후강 패턴을 볼까요? 저도
저도 오늘도 역시 전야 후강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밀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9월 9일에 가장 많이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시점 1969라면 굳이 1950까지 밀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결국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결국 장중에 흔들어서 사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98포인트 정도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의 매수 강도도 지금 8억 원 순매수 정도로 매도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양 매도를 아침에 처음으로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코스닥까지 같이 파란불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